31개가 무더기로 영업 정지를 당했었어요. IMF 사태가 돈을 빌리는 사태가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좀 남은 현금을 투입할 만한 특이한 시점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그때쯤 들어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한주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주주입니다. 저는 과거 10년 동안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파이어족으로 퇴사를 해서 지금은 작가이자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자 또 유튜브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즐기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좀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해요. 하지만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막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고의 우량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만의 철학과 원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삼성전자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고 네. 나와서 이제 지금 대학원을 또 네.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그런 독립 수준을 달성하신 건가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저는 부동산 자산을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 자산 아시잖아요. 너무 뻥튀기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 자산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했지만 남편의 자산을 또 제 자산에 포함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이제 나름의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제가 가진 주식의 자산만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주식의 자산은 여러 채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오픈을 하자면은 네. 한 5억에서 지금은 한 5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좀 상승기에는 한 6억 가까이 됐다가 좀 더 많이 하락하면 4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거기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아직은 주식 자산이 머무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뭐야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그걸로 무슨 파이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작가로 하면서 책도 쓰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면서 또 소소하게 수익도 이제 달성을 하고 있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강연 의뢰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수익들, 물론 삼성 다닐 때만큼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런 소소한 수익들로 인해서 현금 흐름은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 요즘에 보면 많은데 네. 그런 분들도 보면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거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출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즐겁고 그 와중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투자 자산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본인 걱정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그 다음에 넥스 스테이지 이런 게 혹시 그린 거 있어요? 네. 그런 걸 여쭤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 궁금해져가지고 딴 데서 안 물어볼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종무만 물어볼 것 같고. 네. 네. 제가 사실은 저는 경제 쪽으로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할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박사까지. 네, 박사는 경영학으로 재무 쪽으로 해서 할 생각이고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학 쪽 박사는 굉장히 많은데 경영학, 재무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대요.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네. 대체로 브랜딩 이쪽으로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 마케팅 이쪽으로 많이 가시지 재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경제학 박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경영학 쪽으로 해서 재무를
공부를 또 박사로 해서 그렇게 제 전문성을 발전을 시켜나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한주주. 경제학도 전공하고 경영도 전공해서 네. 약간 하이브리드성을 좀 가진 그런 네네네. 이코노미스트. 근데 아마 근본적으로 그렇게 재무 쪽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 그 이코노미스트 박사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또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경제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41년 만에 뭐 인플레이션이다 거기에다가 뭐 자이언트 스텝 막 3연속 4연속 하면서 지금 사실 완전 매크로 장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개별 기업의 뭐 펀드멘탈 뭐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뭐 그냥 연준에서 바람 한마디 하면 또 하락하고 데이터 나오면 또 상승하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걸로 보니까 한 거의 2,300 정도 선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2,100선까지 갔다 왔죠. 맞아요. 지금 진짜 너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살살살살 상승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충분히 하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은 이미 저점이다라는 말은 2,400선에서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는 앞으로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붙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하느니 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 아닐까요? 막 50조 막 펀드 조성해서 네, 한다. 그렇게 하고 채권시장 있고, 안정위해서. 네, 당장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의 추세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거는 아마 길어야 3, 4개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반짝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국면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그 빚 폭탄이 네. 생각보다 좀 그 파급력이 큰 것 같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리고 뭐 금융사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가 그렇게 발빼기를 한 이후에 PF 자금 공급을 했던 그런 금융사들이 너무 급격하게 어려워져가지고 채권 시장에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죠. 맞아요. 금융시장이 지금 난관에 처했는데 혹시라도 이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불길하고 무서운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PF에 자금 공급을 했었던 그런 저축은행들이 도산을 했는데 거의 한 31개가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했었어요. 이때 뭐 좀 너무 옛날이라서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지만 지금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괜찮다. 우리가 지금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금방 완화될 거다. 지금 국민들을 토닥토닥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거기에 의지하거나 믿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97년도 1월에 한보가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 한보 부도 났을 때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었죠. 어떻게든 이거 해결 잘 될 거다라고 하고서 연말에 그 난리가 난 거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우리 환율 그렇게 문제 없고, 지금 보니까 주가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괜찮을 거다 했지만, 그러고 나서 거의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최근 일이죠. 부동산. 나만 믿어라. 부동산 우리 정부만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너무 믿지 마시고 좀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야겠죠. 블랙스완은 자주 출몰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 IMF 사태가 돈을 빌리는 사태가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네.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기도 뭐하고 네. 언젠가는 이러한 뭐 글로벌 매크로 장세가 좀 진정이 되고
분명히 반등장이 다시 찾아올 텐데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이 빠졌으니까 네, 고점들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대기하고 있다가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네.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시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잖아요. 내 주식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다 되게 힘든 것 같잖아요. 네. 생각보다 현금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또 아 주변에요? 아 그래요? 주위에 제 주위면 얼마나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한 막 1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그렇게 현금이 그렇게 있고 그 사람들은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 이 현금을 가지고 내가 하락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그 시점을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남은 현금을 언제 그러면 투입해야 될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증시 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 시점부터 증시는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망했고 앞으로 더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끝났어. 다 이제 끝났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승 하락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상승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점에 빠져나왔다라고 해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점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악재가 막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도 되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고 있지 않는 그 시점이, 지지선이 나오는 그 시점이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호재가 막 폭발하는데도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는 시점이 나온다. 그때가 저점이고 그때가 고점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누구도 이 시점 정확하게 알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남은 현금을 투입할 만한 특이한 시점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좀 특이한 방법인데 주식시장 대폭락과 관련된 그런 기사가 조중동 같은 경제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의 일면에 정말 대서특필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정도면 주식을 사서 모아도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때가 저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런 때 주식을 사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미래에 내가 그래 내가 괜찮은 시점에 주식을 샀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조중동 신문의 일면에 그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일면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경제신문이라면 뭐 수시로 나오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은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인간지표라고 하죠. 그렇죠. 휴먼 인덱스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하면은 사실 말씀하신 뉘앙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 네. 사실 조중동 그런 일면에 대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어느 정도 그 정도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네, 저는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우리 한국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총리가 물러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콩도 말할 것도 없죠. 홍콩은 뭐 시진핑 주석의 그 연임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8년도 주가로 돌아갔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세계 시장이 다 난리가 난 데 이유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금리 앞에 장사 없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금리 상승에 반응하는 금융시장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주식 폭락의 속도는 더 빨리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게 너무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기는 한데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주식이 좋아질 거다, 주가가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유동성 공급 한쪽은 금리를 올리면서 한쪽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괜찮아지나 환율이 괜찮아지나 이런 작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앞으로도 금리가 너무 좀 가파르게 올릴 것 같아서 이번에 막 0.75%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다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걸로 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사실 그 지난번 FOMC 때 연준에서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은 네. 올해 이제 중립금리가 4.4%, 네. 내년에 4.6%란 말이에요. 물론 네. 이 뒤에 뭐 CPI가 또 안 좋게 나오면서 또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네, 컨센서스 네, 이렇게 네.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여는 총재들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은 이번에는 0.75 올리는 거는 이견이 없는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은 너무 심했죠. 좀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뭐 0.5라든지 아니면 0.25라든지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되지 사실 않을까요? 좀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수순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경제가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했을 때야 비로소 지금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소비가 꺾이지 않았어요.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고요. 심지어 한국도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실물 경제는 전혀 꺾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백화점 가도 굉장히 사람이 넘쳐난다고 하고요. 미국도 말할 것도 없어요. 소비가 그렇게 꺾였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물론 내년에는 이 금리의 그런 영향이 정말 이제 가시화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제 받아서 대출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상승의 여파가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년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정말 눈에 띄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정말 소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추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용이잖아요. 고용 지표도 지금 보면 미국 고용이 되게 견조해요. 그렇죠, 견조하죠. 견조하고 지금 뭐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5% 정도인데 지금 그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막 낮게 올릴까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이제 미국의 경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파월의 그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보여요. 우리는 아직 괜찮다. 주가는 저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그 외의 소비 지표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뭐 노동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견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갖기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게 많이 틀려요. 누구나 다 틀립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틀립니까? 그냥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제 의견이고요. 지금 저는 네.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제 예측은 틀릴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 네. 미국에서 뭐 고정금리 뭐 대출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시차를 주고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사실 지금은 또 소비가 견조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시차를 또 이제 반영을 해서 금리가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또 소비가 꺾일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때는 또 주가가 못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리는 하락하는데 또 주가가 못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또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앞서서 또 이렇게 하락장에 또 줍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나가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 나가시면 갑자기 또 주가가 V자 반등을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쯤 들어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기다려야 될 네. 걸로 보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 포지션을 지금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제 투자의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